화폐의 역사 제21회 근대 화폐 제도의 전개 7 나폴레옹 전쟁부터 1844년 필조례까지 영국의 화폐 역사.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화폐의 역사 21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폴레옹 전쟁기 영국의 금태환 정지와 복귀, 그리고 1844년 필조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불안지폐인 아시냐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전쟁의 시대. 오늘은 영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역사적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유럽은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는 장기 전쟁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은 1792년부터 1802년까지, 나폴레옹 전쟁은 1803년부터 1815년까지였습니다. 2. 오늘의 문제의식. 영국은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태환을 정지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근본위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핏 보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가 끝났고 전통적인 건전 화폐 질서도 회복했으니 이제 금융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정반대로 전개됩니다. 금태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태환 복귀 이후에도 은행권과 신용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영국은 1825년, 1836년, 1839년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3. 1797년 위기의 배경. 먼저 1797년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793년 영국은 혁명 프랑스와 전쟁에 들어갑니다. 전쟁은 단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엄청난 재정 지출을 의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군대와 해군을 유지해야 했을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같은 대프랑스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고 식량과 물자의 해외 결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은 빠르게 유출됩니다. 4. 뱅크런과 금 지급 정지. 결정적인 위기는 1797년 초에 터졌습니다. 프랑스군이 웨일스에 상륙했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고 들고 있던 은행권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대규모 뱅크런입니다. 결국 1797년 2월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은행에 금지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고 이 조치는 같은 해 은행제한법으로 법제화됩니다. 원래는 잠깐의 비상조치로 생각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 영국의 불안지폐가 붕괴하지 않은 이유. 영국은 1821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사실상 불안지폐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영국의 불안지폐가 프랑스의 아시냐처럼 곧바로 붕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잉글랜드 은행권이 아무 근거 없는 혁명지폐가 아니라 이미 오랜 금태환의 역사를 가진 신용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금융체계의 중심으로서 강한 권위를 갖고 있었고 상인들도 그 은행권을 대체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6. 불안지폐기의 안정과 긴장. 게다가 당시 은행권은 주로 큰 상업거래와 결제에 사용되었고 일상적인 소액거래와 임금 지급에는 여전히 금화와 은화가 널리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금태환 정지는 은행이 위기 속에서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결제체계 전체가 질식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금의 시장 가격이 법정 가격보다 올라가고 외환시장에서 파운드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 벌리언 보고서와 과잉 발행 논쟁. 그러자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과 신용을 지나치게 팽창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1810년의 벌리언 보고서였습니다. 위원회는 과잉 신용 팽창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고 장차 금태환 복귀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821년 근본위로의 복귀 전쟁이 끝난 뒤 영국 지배층은 다시 전통적인 건전 화폐 질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8. 1821년 근본위 복귀. 1816년 화폐법은 근본위제를 제도적으로 다시 명확히 했고
20실링짜리 새로운 금화 소불인이 도입됩니다. 이어 1819년에는 로버트 필이 주도한 입법을 통해 현금 지급제계 로드맵이 마련되었고 잉글랜드 은행은 금 보유를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마침내 1821년 5월 1일 잉글랜드 은행권은 다시 금으로 태환될 수 있게 됩니다. 9. 금본위 복귀가 안정의 끝이 아니었던 이유. 여기까지만 보면 영국은 프랑스의 아시냐와는 달리 불안 지폐의 예외 상태를 끝내고 금본위의 정상 질서로 복귀한 성공 사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금태환이 회복되면 겉으로는 지폐가 금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금융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은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 지방은행과 부분지급 준비제. 런던 밖에는 수백 개의 지방은행, 즉 컨트리 뱅크가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은 실제로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폐와 대출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부분지급 준비제 때문입니다. 부분지급 준비제란 모든 지급 약속에 필요한 현금을 100% 준비해두지 않고 그 일부만 준비한 채 대출과 발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11. 1825년 거품과 붕괴.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금을 요구하게 되면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1820년대 영국은 전후 회복과 함께 낙관과 투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은행권을 늘려 대출을 확대했고 잉글랜드 은행도 느슨한 신용을 공급했습니다. 남미 투자, 광산회사, 각종 투기적 사업이 과열되었고 결국 1825년 말 거품이 붕괴합니다. 12.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미봉책. 수십 개의 은행이 연쇄 파산했고 영국 금융 시스템은 거의 마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정부는 이후 5파운드 미만 소액권 발행을 금지하고 지방에서도 주식회사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남아있었습니다. 은행권이 태환 가능하다고 해서 그 발행과 신용창조가 자동으로 절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1836년과 1839년의 위기는 반복됩니다. 13. 통화학파와 은행학파의 대립. 통화학파와 은행학파의 대립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영국에서는 중요한 이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통화학파는 위기의 원인이 은행들이 금보다 훨씬 많은 지폐를 발행해 신용을 과도하게 팽창시킨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폐 발행을 금 보유량과 기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은행학파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14. 은행학파, 지폐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은행권이 한번 나가면 끝없이 시중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업 거래를 매개한 뒤 상품이 팔리고 어음이 결제되면 예금, 상환, 은행 간 청산을 통해 다시 은행 체계로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실물 거래를 위한 신용창조는 문제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5. 1844년 필 조례의 기본 구상.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 힘을 얻은 쪽은 통화학파였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844년 필 조례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을 찍는 일과 돈을 빌려주는 일을 갈라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예금을 받고 어음을 할인하고 대출하는 은행 업무와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필은 발권부와 은행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잉글랜드 은행은 지폐를 발행하는 기능과 예금 대출 기능을 한 몸에 갖고 있었고 이 둘이 섞여 있으면 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권도 함께 늘어나 은행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44년 법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아예 지폐를 찍는 부서와 대출을 하는 부서를 분리해버리자. 이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발권부, 즉 이슈 디파트먼트이고 기존의 할인, 대출, 예금 업무를 계속하는 쪽이 은행부, 즉 뱅킹 디파트먼트입니다. 발권부는 말하자면 하나의 자동장치처럼 설계되었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지폐를 발행하고 그 지폐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16. 발권을 법의 규칙에 묶다. 반면 은행부는 예금을 받고 어음을 할인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통상의 은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즉 필조례의 취지는 은행권 발행을 은행가의 판단에서 떼어내 법의 규칙 아래 두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필조례는 앞으로 모든 은행권을 100% 금으로만 발행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일정한 고정액, 즉 1,400만 파운드까지는 정부증권을 바탕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발행입니다. 새 발권부는 은행부로부터 1,400만 파운드어치의 정부증권을 넘겨받고 그만큼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이 아니라 국채 같은 정부증권을 바탕으로 한 발행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발행되는 은행권은 금 또는 일부 은으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17. 필조례의 진짜 의미. 이제 발권부와 은행부를 나눈 진짜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찍는 행위는 시장과 은행가의 재량이 아니라 법의 기계적 규칙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발권부는 금속과 법정 허용액만 보고 움직이는 부서가 되었고 은행부는 예금과 대출을 다루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18. 필조례의 한계와 역사적 아이러니. 필과 통화학파는 이렇게 하면 은행권 발행이 마치 금속 통화처럼 자동적으로 조절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필조례는 은행권 발행에는 족쇄를 채웠지만 예금과 수표를 통한 신용창조까지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폐 발행만 묶어서는 금융위기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19. 마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국은 1797년 금태환 정지라는 비상사태를 겪었고 1821년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금태환 복귀만으로 금융의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 아래에서 지방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은 여전히 금보다 훨씬 많은 지급 약속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1825년, 1836년, 1839년에 반복적 금융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위기의 반복 끝에 영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1844년 필조례였습니다. 이 법은 발권과 대출을 분리하고 1,400만 파운드의 신용 발행을 제외한 은행권 발행을 금에 묶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금융은 이미 지폐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예금과 수표와 어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폐 발행만 묶어서는 위기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불과 3년 뒤 1847년의 위기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